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네. 정철웅 기자,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간 문자로만 존재감을 보여줬던 우리 정철웅 기자. 문자와 동시에 또 가끔 통화도. 글쎄 몇 말이에요. 번 했었죠. 현장의 속보.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이진숙 영표, 우리가 단독 최초 보도. 아니 그나저나 우선 지난 방송에 이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지. 네. 우리 성국이 형, 네. 고성국 형. 네. 이 고성국 형이 말이죠. 친박 평론가 논란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친박 평론가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친박 평론가여서 된 건가? KBS MC가 됐다면서요? 사실상 지금 됐죠. 사실상 됐는데. 네. 그 KBS 쪽의 공식적인 입장은. 예. 저는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예. 지금 정상근 기자가 이 기사를 썼는데. 예. 나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웃었습니다. 예. 속으로. 왜냐하면. 예.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 예. 되면. 예. 근데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요.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요. MC를 그렇게 선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MC 기용이 결정된 것이냐? 예. 이렇게 이제 그 시사 진단을 제작하고 있는 제작 팀장한테 정상근 기자가 직접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보팀에 물어보라.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또 정상근 기자가 홍보팀에 또 전화를 했어. 네. 아직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받지 못했대. 이게 뭐야? 회사의 공식 입장은 KBS에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 성국이 형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성국이 형 연락 받았을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예. 여기 오기 전에 예. KBS 그 새노조에서 예.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예. 그 성명서를 냈는데 그 성명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임창건 지금 KBS 보도본부장이잖아요. 예. 그 임창건 보도본부장의 카츄사 선배가 고성국 박사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군대 선배인 거지. 예.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은 예. 근데 그런 인연으로 말이죠. 어떤 그 간부의 그 인연 때문에 온 노조, 지금 새 노조, 구노조 다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그런 배짱이 있는 KBS 간부들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 길환영 사장부터 시작해서. 아니, 근데 상황이 약간 다르죠. 예. 지금은, 예. KBS는 물론이고요. 예. 지금 지상파 방송 3사가 예. 충성 경쟁, 누가 더 충성도가 높냐를 두고 지금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환영 사장이라든가 KBS 경영진 입장에서는 예. 고성국 우리 형님처럼 예.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기용을 하면 얼마든지 그 일석이조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본인의 예. 여러 가지 그런 측면 이런 거를 또 살릴 수 있고 또 우리 또 고성국 형님이 친박평론이라는 지금 그런 타이틀을 지금 계속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비난인데 예.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훈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노조가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속으론 졸라 땡큐. 네. 거의 그런 분위기. 아니,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막 환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 막 노조가 막 환영을 해. 진정한 진보 평론가가 드디어 입성을 했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될까? 아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거 정말 참 별꼴을 다 봅니다. 예. 이 노조가 반대하면은 그 설득하고 막 중재안을 찾을 노력은 안 하고 반대하면 진짜네. 진성이네.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MBC도 마찬가지고 KBS도 마찬가지지만 예. 노조가 강하게 반대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또 기용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예. 아주 이상한 지금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방송사에서. 우리 철훈이 형. 우리 예. 고성국 형하고 좀 대화 나눠본 적 있어요? 예전에 통화는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통화를 했습니까? 그때 YTN에서 아마 그
편파. YTN 노조가 예. 그때 문제 삼았었어요. 맞아요. 한번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래전 기억이라서.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우리 성국이 형이? 그러니까 다들 나를 두고 이제 침박 하는데 뭐 그렇지 않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 당연히. 아니 실제로 과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아니었어요. 예. 예. 아니, 저는 친이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얼마나 각을 세웠는데요. 그 형님은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그 박근혜에 대해서 전망을 밝게 봤던 것만은 분명히 있어. 그러나 그 일반적인 평론, 그 여론조사 전문가 중에도 그 뭐 새누리당을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 분이면서도 박근혜의 당선 확률이 현재로서 높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많았다고. 난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그 형님을 그렇게 봤는데, 네. 이건 뭐 그냥 총선 국면부터 시작해서 주요 선거 국면에서 우리 성국이 형이 이 해설가가 아니라 심판으로 뛰는 것도 아니고 선수로 뛰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이 참 그거 보면서 말이죠. 본인은 잘 모르나 봐 그게. 아이 본인은 알아도 모른 척 하겠죠. 예. 하여간 우리 성국이 형님이 KBS MC로 기용이 됐습니다. 예전에 그 라디오 MC로 한번 기용될 뻔했다가 그때 노조가 반대해가지고. 정확하게 1년 전입니다. 예. 1년 전 KBS에서 라디오 시사 프로 진행자로 거론이 됐다가 그때도 지금처럼 엄청나게 반발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길환영 사장이 철회를 했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기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라디오가 아니라 이번엔 TV입니다. TV죠. TV, 1TV. 예. 시사진단. 네. 예. 오후 4시에서 1시간 동안. 매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형님 세겠네, 페이가. 근데, 페이 세죠. TV 진행이고, 제가 볼 때 종편을 상당히 좀 겨냥을 한 듯한, 낮 시간대 이제 시사 프로를 하니까. 글쎄 말이야. 예. 상당히 겨냥을 한 것 같은데요. 1시간짜리 프로인가요? 1시간짜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게 회당 못해도 100은 넘을 텐데. 그렇죠. 예. 통상 저희가 알고 있는 페이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KBS라든가 진행자에게 지급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는 1000 넘어가겠네, 이 형님. 그렇습니다. 2% 하나만으로. 네. 야, 아이, 젠장아. 배 아픕니까? 짜증이 나네, 막. 근데, 우리 게시판은 난리네요. 왜요? 이봐. 정철훈. 이 정도면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번 비례대표로 한 번을 두드려봐도 되겠어. 우리 아싸님은, 정철웅 기자님도 고정이신가요? 정철웅이 아니고요. 예. 정철운입니다. 오타라고 적어 주셨구나. 우리 민동기 국장하고 이 두 분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두 분이 원래는 PD저널이라고 한국 프로듀서연합회에서 발행하는 또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민동기 편집국장은 당시 PD저널 편집국장이었고, 그렇죠. 정철훈 기자는 이제 신입사원으로 이제 들어온 건데, 선발한 사람이 우리 민동기 접니다. 국장이었고요. 네. 이 두 사람이 PD저널에서 한동안 일하다가 민 국장은 그만두고 시사평론가로 활동을 했고, 우리 정철훈 기자는 미디어오늘로 이제 옮겨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던 우리 민동기 국장이 미디어오늘에 또 입사를 합니다. 네. 둘이 다시 만난 거야. 그렇죠. 이전 직장에서의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 선후배가 새로운 직장에서 또 다시 만나게 된 그렇죠. 상황인데, 이전 직장에서는 국장과 기자였는데 네. 처음에 이제 제가 미디어오늘로 다시 복귀했을 때는 이제 부장과 기자로. 예. 그러다가 지금 또 국장과 기자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전생에 부부였거나 그런 게 그렇죠. 아니었을까. 전생의 부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인연 못지않게 또 신뢰도 크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엮이는 게 보기가 좋아요. 자, 우선 그 광고를 좀 듣고 와서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우리 정철웅 기자님, 예. 우리 민동기 국장하고 다시 만나게 됐을 때는 어떤 감회셨어요? 일단 저는 민동기 선배가 미디어로 오는 거를 몰랐고요. 네. 이제 저도 나중에 다른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알게 됐었는데. 아니, 비슷한 시기에 두 분이 미디어오늘에서 합류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정철웅 기자가 먼저 가 있었죠. 예. 그리고 제가 간다는 얘기를 가기 직전까지 안 했죠. 가기 직전까지 안 했고. 네, 전혀 몰랐습니다. 예.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반갑다고 했어요. 반갑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아니, 뭐 언젠가는 또 다시 만나서 계속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곳이 미디어오늘이 돼서 좀 좋았고요. 그대로 계속 열심히 기사 쓰고 있습니다. 두 분이 나중에 저 뉴데일리의 편집국장하고 기자로 만나는 일은 혹시 없을까? 인생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그럼요. 우리 성국 형님 봐봐. 인생 유전이 대단한 양반이. 원래 그 양반이 진보였어요. 진보였어요. 어마어마한 진보였어. 80년대 후반에 이 운동권의 거의 일원가였다고, 이 양반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때 당 그 94년도에 그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 게요. 그 조갑제 월간조선 그때 당시 편집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제 거의 그 공안정국 비슷한 이른바 그 색깔몰이 비슷한 그런 거를 막 썼거든요. 그때 당시 그 최장집 교수와 같은 그 교수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 사상 검증 비슷한 걸 해댔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사회평론 길이라는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길지에 그 조갑제와 각을 세우면서 그 사상 검증과 공안정국 공안몰이를 격렬하게 비판한 분이 우리 성국이 형님이었죠. 제가 그때 그 글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추적 60분 이렇게 진행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저도 뭐 그 양반을 언제 처음 알게 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CBS 라디오의 청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CBS 라디오의 그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MC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CBS에서 아무나 또 그 MC로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형님이 또 나서길래 관심을 갖고 들었죠. 또 듣다 보니까 이 양반은 굉장히 또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현철 인맥으로 분류가 되더니 KBS 추적 60분 진행을 하고요. YS 때. 그러다가 이회창이 낙선된 이후로는 종적을 감춥니다. 그렇죠. 한동안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모습을 잘 안 드러내시더라고. 그러다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참여정부 말기 2006년인가부터 CBS에서 다시 맞습니다. 그 활동을 재개합니다. 저녁 6시부터 하는 그 시사 프로. 시사자키. 맞아요. 그거는 이제 2008년부터 그 형님 진행을 하셨고 주말은 또 내가 진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랬었는데 이거 참 CBS에서도 나중에 이게 뭐
그 양반이 프로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진행도 하셨고, 뭐, 네. 고정 출연자로도 나와가지고, 아주 뭐, MB 비판할 때는 정말 찾아서 듣게 될 정도로 아주 날이 서 있고요. 논리가 정연했습니다. 근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이 양반이 박근혜가 상당히 유리하다. 대선 국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봐요. 객관적으로 평론가가 현재 그 국면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니까 갑자기 본인의 희망사항 또 인상비평이 가세되면서 박근혜가 돼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슬쩍 이 어떤 논지가 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다 친박이다. 나아가 종박이다. 이런 논란이 빚어졌고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정권 들어서 진보 평론가들은 뭐 마이크를 다 잃어버린 상황인데 이 형님은 뭐 그냥 여기저기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석국이 형으로서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친박이다 막 이렇게 허황된 근거로 나를 매도한다면은 나는 박근혜 정부 때 방송에 안 나오겠어. 내 어떤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근데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KBS 들어가실 정도라면은 이 형님이 본인이 친박이라는 점, 뭐 본인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보는 그런 이 친박이라는 이미지, 이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우리 고성국 형님 한때 존경했고 또 좋아했던 분인데 KBS 친박 MC 기용이라는 이런 오명 쓰지 말고 연구자로서 혹은 평론가로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뭐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가 없으신 걸로 봐서 아마 본인도 이 진행을 좀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 되면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안 한다 내가. 아이 들어 이씨. 그래. 내가 왜 친박이야? 이것들이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당파적인 인물로 보여? 난 객관적인 그런 논리와 이 또 근거를 갖고 얘기했을 뿐이야. 왜 날 친박으로 몰아세워? 날 왜 진영의 인사로 이렇게 매도해? 이러면서 난 그걸 거부하겠어. 그렇죠. 예. 모든 출연 교섭, 특히 이런 공영방송, 장악당한 방송에서 MC 요청 왔을 때 나는 손살에 치겠어.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 KBS가 그 수신료 인상을 계속 추진을 하면서요. 예. 내부적으로 그 분위기를 어떻게 형성을 했냐면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계속 분위기를 잡아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용도 외부 인사를 가급적 쓰지 않고 그렇죠. 내부 기자들이나 아나운서를 주로 이제 쓰는 쪽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그런 기조하고도 이게 좀 안 맞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데일리로 편성이 되면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이거. 아니 1TV의 1시간짜리 프로그램 진행이다. 그러면 이게 매일 진행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텔레비전 방송에서. 네. 그런데 매일 그렇게 진행을 한다. 약간 TV조선 벤치마킹 같은데요. 예. 이제 TV조선에서 엄성섭 앵커가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성섭 앵커의 대항마로 KBS에서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체형을 보고 그런 건가 혹시? 전국에 계신 종편 편성 담당자 여러분, 제가 엄성섭보다 더 돼지입니다. 성국이 형보다 더 쪘어요. 턱이 없어 나는. 날 불러주세요. 난 OEM 평론가예요. 주문자 생산 방식 원하면 다 해줄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엄성섭 그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네. 보니까 MBN 기자 출신이었는데 예전에 라디오 방송 게스트 많이 나왔었어요. 김용민 PD랑 저랑 같은 라디오 1라디오 같이 출연할 때 경제 브리핑 했었어요. 그 사람이 그거 했었어요? 네. 전화 연결했었던 모양이구나. 가끔 전화 연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군데 나왔죠. 근데 뭐 지금 TV조선에서 뭐 소리치고 그런다면서? 뭐 소리치고. 아니, 그게 어느 정도 이 어르신들한테 먹히냐면, 저희 부모님도 알아요. 왜냐면 그게 또박또박, 큰 소리로, 더더군다나 그걸 얘기할 때 TV조선이, 그 클로즈업을 해요. 얼굴을 확 클로즈업을 하면서, 자막도 크게 내보내거든. 그러니까 소리도 뚜렷하게 잘 들리면서, 자막도 큼지막하게 내보내니까,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딱 각인이 되더라고. 아니, 이게 제 TV조선 보면은 앵커 얼굴을 거의 그냥 코앞까지 갖다 대나 봐. 그러니까. 나나 김용민 PD 그렇게 하면은 죽어. 왜냐면, 예. 그렇지 않아도 얼굴 그때. 게다가 자막도 큼직큼직.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 보시기 좋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TV조선의 전략. 어차피 젊은이들은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전시방송이라고 보시면 되죠. 전시방송. 예. 끊임없이 빨간 자막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예. 이 TV조선과 조선중앙TV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 신년사를 생중계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성국이 형, 성국이 형이 좀 양식이 있다면은, 내가 어떤 분을 통해서 성국이 형의 메시지를, 접했습니다. 성국이 형이 하시지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고성국 형이 나한테 한 말이라면서, 몇 달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다시 시사평론계로 와서, 평론해야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셨다고. 형님, 아무도 부르는 데가 없어요. KBS MC 되면 나 좀 불러줘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우리 성국이 형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자, 우리 정철웅 기자. 오늘 미디어 오늘 지면을 제가 갖고 있는데, 오늘 일면 톱 기사를 장식했습니다. 이 특별히 정철웅 기자를 좋아해서 이렇게 일면 톱을 다룬 거예요? 아니면은 뉴스에 비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편집국장 민동기 기자. 당연히 뉴스 비중이죠. 자, 이 제목을 보니까 조선일보 건강 섹션 병원 돈 받고 기사 쓴다. 야, 이러니까 조선일보가 의료 영리화를 강력하게 지지한 것도 다 배경이 있는 거야, 이게. 안 그래요? 당연하죠. 네. 자, 하여간 조선일보 건강 섹션.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배달되는 일주일에 무슨 요일에 나가나 그게? 그게 제가 알기로 화요일, 수요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아니요, 그러니까 화요일 또는 수요일. 보통 수요일이 많았던 걸로. 고정은 아니군요.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이죠. 매주 일주일에 나가는. 한 번씩 나가는. 그런데 거기 나오는 기사, 그 기사는 이제 기자 바이라인이 있는 기사. 예, 바이라인이 있습니다. 그 전면 광고도 아니고 PR 페이지도 아니고 누가 봐도 기사. 그런데 그 기사를 돈 받고 쓴다. 예, 그렇죠. 일면 광고 비용이 아니라 일면 기사 비용. 또 비용의 차이도 있고. 예. 이거 어떻게 처음 취재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업계 쪽에서는 이미 이 건강 섹션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이렇게 협찬금 형태로 돈을 받아서 그 해당 병원이 원하는 대로 기사를 써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사실은 몇 달 전에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관련한 증거를 갖게 돼서 이제 기사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조선일보로부터 얻은 정보냐고 물었을 때 답을 안 할 것 같아.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사안이거든요. 정철웅 기자가 이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를 했을까? 네. 그게 편집국장하고는 그 출처를 공유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밝힐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신뢰할 만한 그런 출처다. 그럼요. 이게 판단을 했고. 이 보니까 기사 중에 공문이 나옵니다. 네. 이 공문, 조선일보 기자가 보낸, 병원에다 보낸 공문인데, 이 공문을 조선일보 쪽에서 입수를 했는지 아니면 병원 쪽에서 입수했는지 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뭐로 나왔어? 왜냐하면, 이 조선일보에서, 그게 관심이거든요. 우리 이제 그걸 확인해 줄 수 없죠. 그래요.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게 돈을 주면 기사를 써준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세상에 그게 무슨 기사에 광고를 받아야지. 안 그래요? 그렇죠. 당연히 그건 광고 비용이죠. 기사를 쓴다면 기자가 쓴 걸 텐데, 기자라 하면 굉장히 검증된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쓸 거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그 기사를 읽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기사가 돈 받고 쓴 거다. 또 아예 그 어떤 고정액이 있다. 1면에 나가는 건 얼마, 2면에 나가는 건 얼마,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돈 없으면 기사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실력이 없어도 형편없어도 돈 주면 1면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야바위네.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좀 싣고 싶은 병원이나 아마 이런 쪽에서 정철웅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조선일보 쪽에서 먼저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역으로 이제 병원 쪽에서. 예. 뭔가 알리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게 뭐, 그런 관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문 내용을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공문에서 이렇게 헬스조선 대표 공문인데, 2014년 4월 22일자 발행 예정으로 조선일보 특집 베스트 대학병원 섹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 섹션에서 귀 병원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주제를 취재하여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베스트 대학병원이면은 좋은 대학병원일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거를 돈 주면은 베스트 병원으로 표창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원하는 대로 써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문에 광고 비용도 적혀 있는데 8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추해 본다면 일면 톱이 제일 비싸니까요. 일면 톱 기사가 이제 2,5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또 이제 뭐 사이드나 하단이나 뭐 이렇게 작게 들어갈 경우에는 800만 원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베스트 대학병원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조선일보에 협조하는 베스트 대학병원. 아니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아마 조선일보 보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실 건데 조선일보 이 지면에서 선정한 베스트 대학병원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굉장한 공신력을 부여하는 독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실상은 이렇다는 거죠, 지금. 실상은. 그렇지. 실상은. 그것도 그 대학병원이 그냥 돈만 줬겠어? 그 기사 나온 것도 그 캡처를 해가지고 그 병원 곳곳에 다 붙여놓을 거 아니야. 그러겠죠. 우리 병원이 조선일보 선정 베스트 대학병원으로 선정됐다고.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정철훈 기자가 이 기사를 이제 쓰고 나서 가끔 저도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 가면은 꼭 그런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그렇죠. 이렇게 붙여놔요. 특히 의사들. 그러니까. 어디하고 인터뷰한 거. 근데 요 기사를 제가 이제 출고하고 나서 그런 기사들이 대략 요런 기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앞으로 헬스 조선하고 뭐 인터뷰했다. 그러면은 이 양반 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비단 헬스 조선, 그 조선일보 건강 섹션뿐만 아니고 중앙일보도 있고 경향신문도 있더라고 보니까. 통상 이쪽 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조선일보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헬스조선이 이제 2006년에 창간해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면을 냈는데요. 2007년 이후부터 이러한 이 광고형 기사가 좀 이 업계 쪽에 안착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 부분에서도 이제 1등 신문답게 먼저 앞서 나갔던 거고요. 이런 전략이 이제 돈이 된다고 생각한 타사에서도 비슷하게 시작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헬스조선이란 말이 나오고요. 조선일보 건강 섹션이란 말이 나오는데 헬스조선이 이제 별도의 법인이죠. 조선일보와 관계는 있지만 하여튼 별도의 법인이고 특수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조선 쪽에서 지면을 구성을 해서 기사를 써서 조선일보 건강 섹션으로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헬스조선의 대표가 조선일보 건강 전문 기자 출신이고요. 지금 헬스조선의 이사들이 조선일보 현 편집국장 그리고 조선일보 현재 경영기획실장 그리고 현재 헬스조선의 감사는 조선일보 회계팀장입니다. 그럼 조선일보 거네. 그렇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결국에는 헬스조선은 병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광고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기사 영업을 한 것이고. 그렇죠. 결국 독자들을 기만한 것이고. 이게 저널리즘 측면에서 본다면 뭐가 문제예요, 이게?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 지면이 돈으로 둔갑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PD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이제 신문 지면이나 혹은 또 방송 리포트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들은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기자가 직접 취재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것들이 병원의 어떤 협찬금에 따라서 보도가 결정이 됐었다라는 사실은 그 저널리즘의 신뢰를
추락시킬 뿐더러 이제 비단 그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매체의 신뢰까지 추락시키는 그런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믿고 그 기사를 읽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소비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리고 이게 비단 건강 섹션뿐이겠느냐라는 지금 그렇지 않도 게시판에 물잡이님이 부동산 쪽도 그렇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다른 쪽에서도 지금 보니까 오늘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기타 섹션을 보니까 이게 뭐예요? M으로 시작하는 머니 섹션인 것 같고 아마 이 금융투자 관련해서 나온 것 같고 스마트폰과 관련한 그런 별도 섹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다 이게 결국에는 그 기사를 빙자한 광고다. 그렇죠. 사실 기사를 빙자한 신문사의 수익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이 헬스조선 대표가 임호준 씨인데 이 사람이 작년에 기자협회부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헬스조선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사가 종이산업, 잡지, 출판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해 건강을 테마로 한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도전하게 됐다. 일단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이 건강 섹션이 비즈니스 모델이었구만.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그 헬스조선이라는 섹션을 만든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유추해 보건데 이게 철저하게 영업 목적으로 만든 거죠. 그 독자에게 공정한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그래놓고는 이 신문사의 수익 모델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헬스조선 기사를 접하면서 예전에 경제지에 광고 영업을 하셨던 그런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광고를 맡으신 분들은 특히 경제 이런 쪽에서는요, 경제지나 이런 쪽에서는 그게 벌써 한 수년 전 얘기입니다. 실제 지금도 이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동기 국장이 한 말은 나중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면피하기 위한 목적의 그렇죠. 그런 부연이 아니겠는가. 소송을 여러 번 당하다 보면 그런 톡박이 생깁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한 하죠. 근데 제가 과거 이제 그런 얘기 들은 건 분명하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이런 무슨 제품 소개하는 거라든가 요런 기사 있잖아요. 기사가 딱 이렇게 하면 뭐 5단짜리다. 이건 얼마. 3단짜리다. 이건 얼마. 이런 게 서로 이게 책정이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기사를 가지고 기사 가격이 매겨져 있었던 거예요. 일면 기사가 얼마라고 했죠? 조선일보 건강 섹션. 공문에는 2,500이고요. 제가 다른 취재원에게 들은 거는 이제 비쌀 때는 1,700만 원이고 좀 이제 비성수기일 때 그때는 한 1,300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신문 일면 광고보다 비싸네. 그렇죠. 그래요. 기사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기사로 나가는 거면 사람들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볼 테니까 이 기사의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다. 이렇게 볼 테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기사의 광고가 파고드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분비 뭐 갑상선 특집이다라고 하면 갑상선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관련한 이제 병원의 원장이나 의사 코멘트를 넣어주는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사 기자가 이 병원의 의사하고 인터뷰했다. 그러면 이 병원의 의사는 나름대로 이 분야의 권위자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병원 입장에서 보면 좀 투자할 만한 사업 같기도 해. 아니 그렇게 해서 하면 공신력까지 없고, 자기 권위도 생기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조선일보가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죠. 나름대로 이제 신문 시장이 사양화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하겠고. 그렇죠. 그러니 돈줄 잡으려다 보니 자신들의 어떤 그 생명이자 정체성과 다름없는 기자의 어떤 품격, 기사, 이 기사로 장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김용민 PD가 얘기했잖아요. 영립병원. 그거 조중동이 그렇게 쌍수를 들고 계속적으로 그 찬성 입장을 밝혀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사업적인 측면하고 연결해서 보면은요.
그게 다 돈덩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품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이게 푹 꺼지게 되면은 그렇죠.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들, 특히 경제신문들은 살아난다, 바닥 쳤다, 이제 올라간다, 지금 집 사면은 이게 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왜 그러겠어? 부동산 sek션 때문이지. 이 부동산 섹션으로 돈 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맛있는 공부? 공부가 뭐가 맛있어? 이런 공부 섹션, 사교육 섹션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이걸로 영업을 하는 이런 신문, 조선일보. 맞죠?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 같은 경우 이제 미디어 그룹 차원에서 이제 예.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교육 사업.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할 거 다 해야지. 예. 이러다가 무슨 뭐까지 하려나? 아니 정말 어지간한 거 다 뛰어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신문사들이 돈 된다 싶은 건 아마 다 뛰어들 겁니다. 네. 그래요. 지금 제가 조선일보 이 며칠자를 보면은 하루에 섹션이 한 3개 나옵니다. C 섹션, D 섹션, F 섹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C, D, E가 아니라 F인가 보니까 E는 또 따로 있는 모양이구나. 예. 많죠. D 섹션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예전에 제가 기억납니다. 부동산 한참 떴을 때, 중앙일보. 제가 누차는 얘기인데요. 그날 60면을 발행을 했는데, 12개 전면이 부동산 광고였어. 그렇죠. 이게 뭐겠어요, 이게. 이런 부동산 건설업자들, 이 사람들이 주고객 아니야. 자기 신문사의 5분의 1을 먹여 살리는데, 당연히 건설사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조중동, 보수신문이라는 얘기죠. 독자, 특히 서민들, 이들 편에 안 씁니다. 이 신문들이 과연 누구의 덕으로 서 있는지를 따져본다면, 이 신문이 과연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이게 단번에 감별이 된다는 거죠. 이 국민TV 광고에 나가는 광고를 들어보면, 예. 굉장히 좀 조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간장게장. 그렇습니다. 왜 그래? 간장게장 많이 팔렸어. 아니. 지난번에 과메기도 아주 대박 나셨대. 정말요? 예. 일단 맛이 좋으니까. 우리 국민TV 라디오 광고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 조합원 분들이 많죠. 이 절인 배추 이런 거. 대리운전, 지금 대리운전 안 하시는데 광고를. 네. 대리운전 이런 거. 좀 단순 소비재의 대표자께서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광고를 내시는데, 네. 우리 조합원들이 믿고 신뢰를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하여간 우리는 이제 광고의 영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도, 방송 내용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광고 내용마저도 이게 과장되거나 혹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럴 경우 지탄을 받죠. 그러니까 그렇죠. 광고의 영역에서조차도 우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지 기만하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절절매야. 이게 진짜 양식 있는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TV는 그렇다. 조선일보는 이거는 광고는 말할 것도 없고 기사에서까지 이 독자를 기만하는 이런 신문은 돈 주고 볼 일이 아니다. 돈은 병원이 주니까 병원이 계속 주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참 이게 보니까 조선일보의 이런 건강 섹션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조선일보가 미디어오늘 기사를 아주 열심히 읽는다는 그런 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철훈 기자가 조선일보 전담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미디어오늘 기자를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도 회피한다면서. 그거는 이제 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네. 근데 정철훈 기자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정철훈 기자가 그런 얘기 들으셨다면서 조선일보 모 기자로부터 경력 세탁하고 조선일보도 오라고. 웃자고 한 얘기고요. 네. 이거 아무한테나 그런 웃자고 하는 농담을 하진 않지. 근데 그 조선일보 취재는 어떻게 해요? 좀 여담을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KBS, MBC, SBS 뭐 지상파 3사랑 이제 다른 곳들도 출입을 해봤는데 뭐 조선일보는 가장 남다른 또 출입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미디어오늘을 이제 언론 매체로 이제 거의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약간 민주노총에서 조선일보를 대하듯이 조선일보도 미디어오늘을 대하고 아니 근데 조선일보는 어렵습니다. 조선일보 민주노총을 모략을 하지. 미디어오늘은 모략은 안 해. 팩트를 얘기하지. 팩트를 얘기 안 했다가 또 큰일 나고. 그래서 제가 맡은 지는 2년 가까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조선일보 내에서도 이제 회사에 불만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또 있습니다. 또 그 기자들이 또 아름아름 또 저를 만나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방 사장님께서 요걸 듣고 계시다면 취재원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다.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엄혹한 지금 언론 환경이다 보니까 조선일보 조중동은 굉장히 심할 거고요. 무슨 기사만 났다 하면은, 이상한 풍경이 벌어집니다. 어떤 풍경이 벌어집니까? 누가 찔렀냐? 내부 이제 색출 작업에 들어가요.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서 김용윤 PD가 얘기하는 그 땡땡, 그분, 엉뚱한 사람 게시판에 막 적어 놓잖아요. 그 새끼? 마찬가지로, 엉뚱한 사람을 자꾸 잡아요. 누가 색출했냐 이래가지고. 그 사람 엉뚱하게 지목된 사람 얼마나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요. 야 이 새끼야. 넌 안 억울하지? 이 새끼. 실제로 조선일보에 제 과 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 그래요? 근데 그분 이제 저 때문에 또 피해를 좀 보셨다고. 청소년의 그 선배란 이유만으로?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조선일보 기자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취재원들한테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그건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그 선배한테 되게 미안했습니다. 그래, 뭐, 같은 정씨라고.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뭐, 그런 이유로. 근데 또, 역으로, 삼성에서는 공략해야 될 대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또 그 사람의 항맥, 인맥, 이걸 총동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동네는 유명하죠. 조선일보 안에서 미디어 오늘에서 뭔가 기사가 나왔을 경우, 그 나라쯤 풍경이 어떤가요? 일단 바로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이제 브리핑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장한테. 우리 방상훈 형님한테. 사장께서도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훈 사장께서 안 읽을 수가 있나? 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나 같으면은 인터넷으로 들어와서라도 보겠어. 그리고 사장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간부들이 이제 뭐 논설위원 비롯해서 좀 이렇게 출근해서 별로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이제 좀 한가하신 분들. 그분들이 또 이렇게 열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그 미디어 오늘 942호 요거는 아주 뭐 파장이 좀 크겠군요. 이게 아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 기사가 남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임호준 대표 헬스조선 이 양반이 시인을 했네요 보니까. 뭐 해명을 말할 게 없다. 말할 게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할 게 사실이 아니라면 말할 게 많지. 아니 왜냐하면 정철훈 기자가 직접 취재도 했고 기사도 작성을 했고 또 제가 이제 국장으로서 그 기사를 봤지 않습니까? 저는 증거도 확실하고 취재도 꼼꼼히 했기 때문에 이 건은 조선일보가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박을 할 수 없는 완벽한 기사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조선일보의 한 기자가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만 이러는 건 아니다.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다. 우리만 뭐라 하지 마라. 이야기하려면 다 같이 지적해라. 그건 팩트입니다. 조선일보만 그러는 건 확실히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만약에 그렇다고 조선일보 뻔히 이런 행각이 있는 걸 아는데 딴 신문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물타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조선일보 기자분들 당신이 알고 있는 타 매체에 비슷한 건을 우리한테 제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취재를 해서 조져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 네. 알고 있는 거 주세요. 우리가 취재할 테니까. 그래요. 저는 참 우리 이렇게 일선에서 이 적대적인 그런 언론사를 상대로 취재하시는 기자들이 참 존경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확인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에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환영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심한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정철원 기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저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적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좀 넓은 차원에서 보면 조선일보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그렇고 다 같은 이제 언론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급여를 받고 이제 위에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야마를 지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쓰고 또 그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면에서는 이제 모든 기자들이 똑같고 저는 조선일보 기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노동조합이 워낙 기반이 약하고 또 사주의 영향력이 강하고 또 기자들 스스로도 이제 저항하지 못하는 결과 이제 오늘날의 어떤 그 비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선일보 기자들 취재할 때 약간 측은한 마음도 좀 듭니다. 조선일보에 노조가 있다는 말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는 노조가 왜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동아투이도 있었고 조선투이도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 기자들도 이제 그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공보위 활동도 하고 이제 나름 이제 저항을 했던 기록이 있는데요. 또 그런 역사성이 있어서 이제 사측에서도 쉽게 이제 노동조합은 없애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노동조합을 없앨 수가 있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탄압은 할 수 있겠죠, 직간접적으로. 하지만 이제 노동조합의 어떤 주요 행사에 이제 사장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노사 평화 직장이구만.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 정철원 기자가 잘 알겠지만 이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요. 노동 강도가 높기로 굉장히 유명한 언론사거든요. 조선일보가. 그러면 기자들이 이제 우린 조선일보를 조지고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경쟁이 심하고 노동 강도가 심하면 조선일보 기자들도 언론 노동자이면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라고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는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출입 기자는 잘 캐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들이 숨을 돌리면서 회사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기도 전에 또 일을 시키거든요. 조선일보에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할 여유도 없이 계속해서 이제 밤 11시까지 일하다 퇴근하고 새벽에 출근하고 주말에도 일거리를 들고 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측은한 마음이 든 한편에 얼른 당신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내부에서 싸워야 한다. 저항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조선일보 기자들은 이제 조선일보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시각들. 이런 시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시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은 뭐 조선일보 제가 만났던 기자들은 이제 미디어오늘이 이제 조선일보를 조지는 부분에 대해서 쿨하게 인정을 하시고요. 뭐 조질 수 있다고 사실대로 쓰는 건데 이게 무슨 뭐 정치적 의도를 갖고 모략을 하나? 그리고 이제 최동욱 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강효상 편집국장이 만났다. 그래서 최동욱 관련 정보를 줬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다만 조선일보 기자들이 이제 불만을 저에게 토로한다면 우리만 조지지 마라. 뭐 중앙도 있고 동아도 있고 KBS도 있고 MBC도 있고 한데 다 조져요 또. 뭐 걱정 안 해도 너무 다 우리만 조져. 조지지 말라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 타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질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정철원 기자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저를 이용하십시오. 우린 조집니다 무조건. 조선일보만 특정해서 뭐 여기만 뭐 한 놈만 팬다 이런 신문은 아니에요. 미디어오늘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쓸데없는 피해 의식을 가져? 자기들이 그 왜곡 보도하고 그간 이 모략성 기사 쓴 거 이거에 대한 반성을 안 하나? 그리고 그 조선일보 간부들하고 방상훈 사장님이 혹시 들으신다면 잘 아실 테지만 제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와 관련된 그런 사안이 우리 쪽으로 제보가 들어온다. 정말
엉뚱하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KBS라든가 MBC라든가 이런 내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기사화가 되면 예. 간부들이나 경영진은 예. 꼭 그렇게 생각해요. 예. 누가 찔렀어?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예.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을 수 있지만 예. 그 정보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제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기 선배가 저한테 출입처를 조선일보만 주신 게 아니라 예. 중앙일보랑 동아일보도 주셨거든요. 이건 3D를 아주 그냥 한 사람에게 몰빵을 하셨구만. 아니, 왜냐하면 예. 제가 이제 예전에 저 정철웅 기자 정도 연배됐을 때 예. 저도 이제 출입을 해봤잖아요. 예. 근데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 정보는 예를 들어서 예.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서 많이 나오고요. 예. 중앙일보 정보는 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많이 나오고요. 예. 동아일보 정보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 조중동은 같이 출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세심한 배려가 담긴 출입처 배분. 아니 이런 고통스러운 취재처를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아요? 나는 재밌어요. 제가 KBS 막 소송당하고 뭐 이러지만 네. 재밌습니다, KBS. 그렇군요. 저는 이게 좀 기자분들이 이런 점에서 존경스러워요. 아니 나를 박대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든데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려 했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인 것 같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까지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 잠시 광고를 좀 또 듣고 우리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지금 KBS하고 SBS, MBC까지 네. 동시 방송을 하고 있네요. 뭐 무슨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드레스덴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네. 제가 지금 여기서 TV는 볼 수 없지만 예. 아마 지금 지상파 3사가 똑같이 지금 중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 거기가 뭔데 그렇게 중계 방송을 해요? 아니 무슨 일만 터지면 다 3사 생중계야. 아니 해관부 정상회의 개회식 연설도 생중계를 하시더니 예. 야 이제는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도 급하게 생중계를 또 하시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지난번에 뭐 끝장 토론 다 시나리오가 있던 끝장 토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게 시나리오가 있는 토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끝장 토론이 아니라 토론의 끝장이지. 최근 들어서 세 번째죠. 규제개혁 토론회 했고 그것도 생중계했고 해관부 정상회의 개회식 연설도
생중계를 했고 예. 이번 드레스덴까지 예. 좀 심하네요. 예. 이거 정파 낭비 아닌가요? 이게 행여 안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게 3사가 다 중계를 하는 거라면은 이게 뭐 그야말로 이 줄 서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근데 지금 저기 미디어오늘의 조윤호 기자가 예. 조금 전에 이제 기사를 막 올렸는데요. 예. 보니까 네. 역시 좀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오늘 오후 6시 40분에 이제 일제히 연설을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예. 가장 먼저 결정한 곳이 KBS랍니다. 예, KBS는 이제 결정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SBS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 녹화 방송을 계획을 했다가 예. 갑자기 오늘 오전 생중계로 결정을 했답니다. 정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듣기 싫어가지고. MBC도 녹화 방송을 계획을 했다가 오늘 오전 생중계를 결정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 예. 이 얘기는 뭐냐? 예. KBS가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얘기가 들어간 거죠. MBC하고 SBS 경영진께서 예. 고민을 하셨겠지. 예. 야, 이거 KBS가 생중계를 하는데 우리는 녹화를 해? 예. 이거 약간 밀리는데 이런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오늘 오전 생중계로 결정을 한 거죠. 인류의 역사는 정의와 평화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어디 화면이냐? TV조선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지금 종편도 중계방송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편도 당연히 하겠죠. 야, 제가 지금 JTBC는 안 봤는데 예. JTBC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한번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JTBC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것도 다 안 했거든요. 예. 아니 진짜 이걸 총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이게 좀 또 JTBC 안에서 내가 들은 정보인데. 네. 우리가 알만한 분, 다 아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JTBC의 어떤 분이 네. TV조선하고 채널A를 보고 진짜 해도 너무하다. 이게 도대체 이게 방송 맞냐?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JTBC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도록 할 것입니다. JTBC도 그날엔 하는군요. 독일과 한반도의 젊은이들, 세계의 젊은이들이 JTBC는 유라시아 열차로 아시아와 유럽을 제 추측인데 예. 그 해관보 정상회의 때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아마 좀 뭔가 좀 신호를 받았겠구나.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짝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채널A는 뭐 볼 것도 없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무려 6개사가 동시 생중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정파낭비입니다. 예. 확실한 정파낭비. KTV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당연하죠. 거긴 뭐 공정 홍보 방송이니까. 아니 뭐 이래? 아니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건. 이게 이런 식의 상황이라면은 국민 TV는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든 방송이 다 이렇게 동일하게 종박의 길을 걷는다면은 그렇지 않은 방송을 결국 시청자들은 찾게 되거든요. 저희가 그 길을 걸으면 되지 뭐. 예. 아니 근데 이게 좀 심하네요. 정말 심하네. 예. 지금 하여튼 그 모든 방송들이 다 지금 주요 방송이라 불리는 YTN도 뭐 지금 중계 방송하고 있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그래요? 예. 야. 뉴스와이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뉴스와이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뉴스와이 그 대통령이 결국 임명을 하는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끝났나 보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보니까 오네요. 지금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명에 박 대통령 드레스덴 공대 연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연설이 끝났나 봐. 연설이 끝나고 이제 패널들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또 막 해설을 하고 그러겠단 말이에요. 아니 남이 써준 거 읽은 거에 뭐 이렇게 6개, 7개, 8개사가 중계 방송을 하나? 아니 그러면 지금 시간적으로 6시 40분부터 생중계를 결정을 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20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 상황이. 예. 야, 그 20분 하려고 이렇게 방송사들이 일제히 그 같은 그 방송을 일제히 내보내는 확실한 전파 낭비네요. 전파 낭비. 예. 이건 참 모든 방송이 지금 종박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 TV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JTBC의 그 유명한 어떤 분, TV조선하고 채널A 너무 심하다. 얘네들이 저렇게 종박의 길을 걷는데
JTBC까지 싸잡혀가지고 같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거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 양반이. 아니, 실제로. 예. 저희 또 JTBC 종편을 또 정철훈 기자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니, 몇 개를 담당하는 거예요, 대체? 조중동 종편만. 아, 조중동하고 종편? 네. 아. 지금 제가 얘기한 거 혹시 들으신 바 있어요? 뭐, 그 건은 들은 적이 없고요. 예. 다른 건을 들었는데. 어떤 건? 뭐, 굳이. 아니, 누구라고 얘기 안 하면 돼. 그렇게 JTBC에서 가장 유명한 그분이 네. 요즘 좀 쪼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진짜? 예. 왜? 그러니까 메인 뉴스 같은 경우는 제법 인지도도 생겼고 네. 시청률도 좀 올랐는데 네. 그 다른 시간대에 그 편성된 예. 뉴스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TV조선이나 뭐 MBN, 뭐 채널A 뭐 타사에 비해서 예. 경쟁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시청률 면에서. 그래서 다른 편성 프로그램에서도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뭐 이러한 지적들이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아니, 그분은 지금 혹시 정철훈 기자가 누구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분은 그런 다른 프로그램 편성에는 별로 관여를 안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은 아닌가요? 그 지금 직제상 보면 그렇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화살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뉴스 시청률 좋으면은 그걸로만 평가를 했지 딴 것까지 다 책임을 지게 하나? 뭐 어찌됐든 정철훈 기자가 또 종편을 또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도 이제 그 JTBC 그렇게 일부 관계자긴 하지만 예. 이제 가끔 만나면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실제로. 예. TV조선과 예. 채널 A와 예. JTBC를 예. 같이 동급에 놓는 거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 지금 동급이 됐잖아. 왜 싫어해? 운명으로 알아야지. 제가 볼 때 요건 좀 압박을 받은 것 같고요. 예. 뭐 뉴스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예. JTBC는 TV조선하고 채널 A와는 격이 다르다. 예. 이런 뉘앙스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 격이 다르다. 근데 아마 또 권력에 또 철퇴를 한번 맞으면은 그때도 그런 소리를 할지 한번 좀 지켜보죠. 아니, 그때도 네. 그 계속 지금처럼 가시다가 예를 들어 철퇴를 맞는다. 그때도 그러면 계속 그 길을 걸을 수 있느냐? 난 그렇게 안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기도 뭐 먹고 살아야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네. 좀 우려스러운 게 예. KBS하고 MBC가 망가지긴 했지만 예. SBS 역시 상대적으로 좀 나아지긴 했지만 SBS가 좀 버텼거든요. 그래도. 예. 예. 근데 최근 한 달 사이에 급격히 SBS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다고 봐요, 저는. 예. 이제 버티던 SBS도 이제 무너졌잖아요. 예. JTBC가 과연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예. 약간 우려가 됩니다, 지금. 예. 예. 그래요. TV조선 얘기를 한번 더 해보죠. TV조선 기자가 진상짓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그것도 우리 정철훈 기자가 취재하신 건가? 그거는 다른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강성훈 기자라고요? 예. 저희 이제 정치사회부에 소속된 기자인데. 예. 이제 제보를 받았죠. 제보를. 예. 역시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다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무슨 건이냐면 예. 저는 사실 뭐 이 TV조선의 어떤 기자의 이런 행태 이전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네. 청와대에서 초청한 그런 무료 연극 공연에 이런 것도 하는지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무료 연극 공연에 네. 이제 TV조선 기자가 갔어요. 예. 갔는데 예. 신아무개 기자입니다. 예, 신아무개 기자. 예, 신아무개 기자인데 예. 지난 19일입니다.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연극 맥베스 공연을 초대를 했어요. 예. 근데 이 신아무개 기자가 공연 시간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늦게 도착을 하면 예. 통상 우리의 에티켓은 좀 다른 자리에 앉거나 뒷자리 남은 자리 가는 거지 뭐.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 게 에티켓인데 예. 이 신아무개 기자는 청와대에서 마련한 자리에 앉겠다면서 예. 계속 그 극단 직원에게 예. 거기에 앉겠다면서 입장을 요구를 했고
나 TV조선 기자야! 이러면서. 아니, 뭐, 그러진 않았죠, 처음부터. 예, 예. 근데 이제 이 직원은. 네. 공연 입장 매뉴얼에 따라서 예. 이미 공연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다른 관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연장 뒷자리를 안내를 했어요. 예. 이제 그러다가 계속 지정된 좌석에 앉겠다. 예. 뒷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실강이가 벌어진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 이 신아무개 기자가 예. 극단 관계자들하고 언쟁을 높이다가 예.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예. 이 상황도 좀 어이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예. 아무튼 제가 여기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예. 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티켓 비용을 전액 청와대에서 부담하면서 예. 청와대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무료 연극을 보여줄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네. 여기 참여한 기자들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늦게 왔으면 당연히 이제 에티켓 차원에서 봤을 때 예. 뒷자리에서 보는 게 맞는데 예. 그걸 굳이 지정된 좌석에 앉겠다고 승강이를 벌이다가 예. 언성이 높아지면서 이 기자가 직접 경찰을 불렀대요. 이게 상황도 이해가 안 가고요. 아, 경찰을 부른 게 기자였, 극단이 아니라 기자였어요? TV조선 신아무개 기자인데, 예. 강성원 기자가 취재를 했죠. 예. 취재를 하니까, 네. 이 신아무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무전기를 든 극장 직원들에게 둘러싸이면서, 예. 위협감을 느껴서 경찰을 불렀다. 조금 상식적으로 좀 저는 납득이 안 가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슨 연극인데 그렇게? 맥베스랍니다, 맥베스. 맥베스가 뭐 하는 연극이에요?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는데. 무슨 그렇게, 무전기를 든 경호원들이 단체로, 기자를 포위할 정도로 연극이 대단한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신아무개 기자의 주장과, 예. 극단 쪽의 주장이 조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신아무개 기자는, 매뉴얼대로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예. 처음부터 그렇게, 상황 설명을 했으면 예. 그냥 규정에 따랐을 텐데 예. 직원이 극단 관계자가 말을 계속 바꿨다. 그리고 뭐 경찰이 오면 경찰이 왔을 때 예. 환불 약속하고 사과를 받았다. 예. 이게 이제 신아무개 기자의 해명입니다. 예. 근데 극단 쪽 얘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중간에 이제 입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예. 그 중간 입장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예. 중간 입장이 가능한 13분이 지나서 입장이 안 된다고 안내를 했고 해당 기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은 없고 직원들은 규정대로 처리를 했을 뿐이다. 네. 이 입장이 좀 나뉘어요. 이렇게 엇갈려요. 예. 근데 제 상식은 이렇습니다. 뭐 강성원 기자도 직접 취재를 했고 저랑도 얘기를 한참 했지만 예. 청와대 쪽이 마련한 이 공연이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누가 올 거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극단 쪽에서도 예. 압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라고 하는 거, 청와대 초청 손님이라고 한 걸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경찰을 불렀다. 제 생각은, 제가 가진 상식은 오히려 극단 쪽이 위협과 중압감을 좀 느꼈지. 이 TV조선 기자가 중압감을 느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가진 생각은. 제가 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는 좀 강성원 기자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취재를 하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사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예. 저도 이거는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진상짓이지. 이건 그렇죠. 더 말할 나이가 있겠어요. 저는 좀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청와대가 마련한 무료 초청 공연인데다가 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극단 쪽에서 과연 네. 경찰까지 출동을 했는데 오히려 극단 쪽에서 압박을 받죠. 네. 제가 가진 상식은. 그렇죠. 네.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 각하가 존경하는 방상훈 사장님이 사주로 있는 TV조선의 기자가 와가지고 특별한 대접을 안 해줬다고 저러고 있으니 극단으로서는 이러다 뒤탈나는 거 아니야. 그 걱정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아무개 기자는 자기는 기자라는 신분을 밝힌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이제 강성원 기자에게 해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건 이제 TV조선 신한무개 기자의 얘기고요. 예. 강성원 기자가 극단 쪽 관계자들도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극단 쪽 관계자는 강성원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처음부터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고. 아니, 자기가 기자니까 저 자리, 내 자리니까 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극단 쪽에서는 예. 청와대에서 오기로 한 여러 사람 가운데 늦게 온 사람에 대해서 극단 쪽에서도 신원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예. 이걸 물으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름과 소속까지 극단 쪽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자, 이제 이것도 주장이 엇갈립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청와대 행사니까 신원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 신원 확인할 때 뭐 미디어오늘 만약에 청와대 출입 기자가 여길 만약에 간다고 합시다. 안 갈 가능성이 100%지만 초청도 안 할 가능성이 많지만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미디어오늘 청와대 출입 기자 누구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진 상식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뭐 어찌됐든 이 신한무개 기자는 자기는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뭐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예. 어찌됐든 이 상황 자체는 예. 제가 봤을 때 조금 상식을 좀 벗어난 행동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더더군다나 예. 청와대 공짜 연극을 보러 가서 경찰까지 불렀는데 예. 공짜 연극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신한무개 기자가 강성원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입장을 못하게 되자 환불을 요구를 했고 예.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자로 연락하고 경찰이 오면서 환불 약속과 사과를 받았다. 예. 왜 본인이 환불 약속을 받죠? 본인이 돈 낸 것도 아닌데.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신참인가 봐요? 그 기자가? 예, 연차가 조금 낮은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뭐 좋은 거 배웠네. 선배들한테 특권 의식부터 배웠나 봐. 뭐 그렇잖아. 조선일보 그 기자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내가 기사 쓰면은 내일 여론이 된다. 뭐 이따위 옛날 얘기지만은 네. 여전히 조선일보 1등 신문이라는 그런 착각과 오만 속에서 이제 특권 의식을 가져라. 뭐 이런 그 엘리트 의식을 심어준 모양인가 봐요. 이게 과연 그 조선일보의 그런 엘리트 의식에서 나온 연장선의 일환인지 예. 아니면 이 개인 캐릭터 문제인지. 아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목숨을 걸어. 요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한데요. 안 보면 그만이지.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 이런 기자 별로 없습니다. 예전 같지 않죠. 그렇죠. 기자가 어디 가서 갑질 행세 안 합니다. 근데 조금 좀 독특한 캐릭터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됐을 때 말이죠. 네. 민동기 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배경 아무 방송과 연관이 없는 통신과 연관이 없는 이분 판사 출신의 이분이 이렇게 지명된 데에는 다 배경이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뭔가 배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배경이 하나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저희 또 이 최성준 전담 마크 기자가 있습니다. 예. 박장준 기자라고요. 미디어 오늘이 먼저 보도를 했고 한겨레가 다음날 크게 보도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한겨레 최원영 기자라고요. 예. 오늘 페북을 보니까 네. 노조 이제 집행부로 가시게 됐다고 그런 글을 올리셨던데 예. 이 최원영 기자가 지금 박장준 기자가 이런 기사를 단독으로 썼거든요. 예.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가 1989년 한겨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거 단독입니다. 박장준 기자 단독인데 이 기사를 뜬 거를 한겨레 최원영 기자가 미디어 담당 기자인데 예. 자기 회사 소식인데 예.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고 알았다면서. 그 사실은 알기 쉽지 않죠. 근데 사실은 이 큰 사안이었거든요. 당시. 네. 예. 1989년 안기부가 예. 당시 안기부가 한겨레 신문사 편집국을 강제 수색을 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서경원 의원이라고 예. 그 방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었는데 평민당 의원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당시 평민당 의원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좀
방북 사진이라든가 스크랩을 압수를 이제 해갔는데 예. 그 방북의 한겨레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개입이 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그때 당시 이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증거 자료를 좀 확보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초유의 일이었거든요. 예. 언론사 편집국을 그것도 안기부가 정보기관이 압수수색을 했다.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 더더군다나 예. 어떻게 들어갔느냐? 예. 경찰을 동원을 해가지고 예. 800명이나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문을 부수고 신문사 편집국에 난입을 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거는. 근데 이거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당시 판사가 예. 바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입니다. 네. 이걸 이제 박장준 기자가 알아서 취재를 했죠. 예. 결국 그 당시 800명이 동원돼가지고 쇠망치로 입구를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언론사를 탈탈 턴 전대미문의 언론사 압수수색. 뭐 국정원, 안기부나 검찰에서는 그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법원이 오케이 해주는 순간 이 나라 사법체계에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해줄 그런 주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특히 제가 봤을 때 업무 연관성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는요. 예. 언론사의 그 공정보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공정하게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틀, 환경,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예. 완화할 것인가, 예. 이거를 결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방통위원장 자리입니다. 예. 근데 이런 과거에 이런 전력을 가진 분께서 예. 경찰 안기부가 언론사 편집국을 강제 수색하도록 영장을 발부하신 그런 분께서 예. 방통위원회의 수장이 된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결격 사유에 저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거. 예. 그리고 이제 공정성 심의를 하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상위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그 방통위원장의 어떤 그 보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또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말이죠. 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 양반이 말이죠. 그 신삼길이라고 그 삼화저축은행 회장. 이 양반 항소심 판사였어요. 1심에서 징역 9년이었고 벌금이 800억이었는데 벌금 150억을 선고했어요. 예. 그래 놓고는 미납할 때에는 노역을 일당 3천만 원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벌금 깎아주고 형량 줄여주고 이랬던 분이었습니다. 이 신삼진이 누구냐? 낙검수에서 한번 언급했었죠. 박지만하고 친한 사람이라. 박지만이 그 신삼진 재판받는 자리까지 와가지고 네. 지켜보기도 했다고 해요. 예. 예지력이 있어 우리 민동기 국장이. 이게 결국에는 권력의 배경이 있는. 저는 박장준 기자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미디어오늘 기자라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정 소식을 박장준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최성준 후보자에게 방통위원장 내정 소식을 예. 김기춘 실장에게서 연락을 받았느냐? 예.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 그러니까 최성준 후보자가 예. 박장준 기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 아니다. 예. 그 위에서 연락을 받았다. 와. 아니 그래서 도대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실세 1위라는 김기춘 비서실장보다 위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누굽니까 대체? 김기춘보다 위? 김기춘 아버지겠네. 김기춘 실장보다 위라면 제가 봤을 때 최성준 후보자가 예. 정무적 감각이 약간 없거나 예. 기자가 자기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딱 질문을 하니까 예. 본인도 모르게 예.
실토를 한 거예요, 지금. 네, 아마 최성준 후보자가 박정준 기자한테 질렸을 것 같은데 이 박 기자가 이러한 해명 등을 듣기 위해서 하루에 50통 이상 전화를 진짜요? 아니, 문자 보내고요. 계속 그럽니다. 질렸을 겁니다. 박장준 기자가 약간 좀 찐득이거든요. 붙으면 집 앞까지 찾아갑니다. 뻗치기도 하고 말이죠. 뻗치기. 우리 정철웅 기자는 뻗치기 경험 해봤어요? 저는 뻗치기까지는 아니고요. 뭐 저는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권모 과장이라고 국정원 조정관 재살기도한 네. 국민TV 기자가 지금 그 앞에서 뻗치기 하고 있어요. 그래요? 병원에서 서울 아산병원. 뻗치기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야. 뻗치기 제가 해봤는데 정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뻗치기 하는 기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뻗치기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기가 이제 뻗치기 하는 그러니까 뭔가 코멘트라도 하나 따려고 하는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경우에는 그때 멘붕이 온다는 거야. 나왔다 해가지고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상치도 않았는데 나왔을 때 그때 멘붕이 온다는 거야. 뻗치기 기자들이. 그렇죠. 나올 것을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가장 곤혹스럽고 짜증이 나는 순간이 그 실내 이런 공간에서 뻗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생리 현상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뻗치기 기자를 위해서 무슨 화장실을 열어주고 물을 제공해주고 식사를 제공해주고 그런 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고민이 깊어집니다. 막 이 수시간을 기다렸는데 잠깐 생리 현상을 해결하러 갔다 오는 사이에 혹시라도 그때 오면 이거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어디 뻗치기 해봤어요? 저는 이제 KBS 뻗치기 해봤어요. KBS. 누구를? 이사들. 네. 새벽부터 가서. 그때 이제 같이 뻗치기 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결의 모기자인데 둘이서 이제 뻗치기 하면서 막 이 기 있잖아요. 이사들끼리 벽대기. 벽도 때려보고 한참을 기다립니다. 하는 게 없어요. 왜냐? 계속 있어야 됩니다. 나올 때까지. 그리고 혹시 다른 길로 빠지나 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근데 정말 그거 못할 짓입니다. 저는 예전에 방문진에서 한번 오랫동안 뻗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방문진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수십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이사분께서 이제 용무가 좀 급하셔서 바로 화장실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기자 한 명이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당 이사분이 이제 옆에 기자가 있으니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용무를 제대로 못 보셨다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이게 잘 안 되지. 안 되는 경우도 않지. 있잖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큰 거였습니까? 작은 거였습니까? 작은 거였어요. 작은 거가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옆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아까 그 TV조선 기자 그 관련해서 우리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 아니 초대 연극인데 환불을 받으려 했다? 이거 뭔가 이게 연극 깡인가? 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재밌습니다. 요거.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뭐 당장 결격 사유는 없어 보여요. 뭐 이 정권 안에서 명백한 법 위반인 위장 전입도 뭐 큰 과오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비춰지는 마당에 뭐 범법 사례는 없잖아요, 이 양반이.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죠. 하지만 방송통신위원장 언론의 자유를 수호해주는 버팀목이 돼야 할 이런 양반이 과거에 전대미문의 언론사 이 압수수색 그렇죠. 이걸 허가를 해준 그런 판사 출신이란 점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어도 우리 각하가 괜히 임명하나 임명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게 우리가 보기엔 결격 사유인데 또 저쪽이 보기엔 흠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주 우리 정권과 적격 사유로 볼 수 있죠. 철학이 맞다. 국정운영 철학이 맞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군요. 아이고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근데 막간을 이용해서 짧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KBS의 결정을 제가 지금 그보다 앞서서
TV조선 기자가 보려다만 연극, 네. 맥베스. 이게 줄거리가 이거라고 하더군요. 권력을 탐하다가 몰락하는 이야기. 이걸 청와대 기자가 이걸 꼭 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요. 예. 환불 VIP석이 5만 원인데 돈이 궁했던 모양 아니겠는가? 이런 간호님의 글까지 봤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하고 싶은 말. KBS 추적 60분에서 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예. 이거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 경고 조치를 내렸거든요. 근데 KBS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입장을 바꿔서 예. 안 하기로 했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방송은 공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건 것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걸어야 마땅한데 안 걸었다 이런 얘기죠. 행정소송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 KBS 추적 60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방송 시간대 예. 자기네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 방송과 관련해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담당 PD나 제작진 입장에서는 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예. 이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같은 경우는 예.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철회를 할 정도로 예. 이미 조작과 관련해서는 네. 상당 부분 사실관계로 드러난 사안이거든요. 예. 그걸 추정 60분에서 제대로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심의위원회가 예. 이 방송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내렸는데 예.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죠. 예. 근데 안 하기로 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경영진의 예. 철저한 정치적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는 시대, 이런 시대에 또 대통령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또 얘기하고 있으니 아이고 정말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예. 국민TV 조합원 이제 6명 남았습니다. 23,000명까지 말이죠. 주말 동안에 아마 이렇게 또 새 식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000명의 우리 동지를 너무나 반갑고 또 우리 동지가 많이 생기니까 또 그렇죠. 힘도 되고 말이죠. 이럴 때 우리끼리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정철웅 기자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끝나고 식사 같이 하시고 민동기 부장도 우리 같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녁 7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